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두 번째 시간인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추가성에 대해 공부하여 보도록 합시다. 완자 교재로는 169쪽에서부터 17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초과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두 번째, 확산과 삼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로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를 사진과 함께 살펴보면 인지질의 이중층 형태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의 기능으로는 세포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고 세포 내외의 경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포막의 구조인 인지질과 막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로 인지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지질은 인산, 지방산, 글리세롤이 1대 2대 1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인산이 하나, 글리세롤이 하나, 지방산은 하나,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인지질은 물과 잘 섞일 수 있는 친수성 부분과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옆에 사진을 다시 가서 확인해 보면 친수성인 머리는 물과 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수성은 기름과 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수성인 머리는 바깥쪽, 소수성인 꼬리는 안쪽으로 배열되어 이중층 구조를 형성한다 하였는데 아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진은 세포 하나에 대한 막을 표현한 사진이고 이 부분에서 확대를 시켜서 선생님이 다시 그려보면 인지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하나, 그리고 막을 이루는 것은 이중층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인지질을 하나 더 그릴 텐데 인지질을 그릴 때 이중층으로 그릴 때 머리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질은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 머리가 바깥쪽으로 다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는 물과 친하다고 하였으니까 우리 세포 내에는 거의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이랑 칠한 머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기름과 친한 소수성인 꼬리는 안쪽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런 이중층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질은 크기가 작은 물질을 세포 내부나 외부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막단백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백질의 종류로는 표재성 단백질, 막가통 단백질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는 이온이나 수용성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단백질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단백질이고 여기 인지질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죠. 세포막에서. 그럼 파란색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단백질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였는데 먼저 이렇게 작은 막 바깥쪽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표재성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세포 막 안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내재성 단백질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이렇게 통과하는 통로가 하나 형성되어 있으면 이걸 막간통 단백질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택적 투과성의 정의를 읽어보자면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은 인지질 사이를 통해 이동하지만 물과 포도당 같은 물질은 인지질에 박혀있는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이러한 세포막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 한다라고 정의되어져 있지만 이 말이 기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선생님이 간단히 풀어보자면 세포막이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사이에 단백질도 하나 있고 또다시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세포막이 있으면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물질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인지질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동그란 원형 물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 물질만 계속 통과시키는 거고 세모 물질은 통과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세모 물질은 통과 못 시키지만 나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런 세모 물질을 통과시키고 싶다 하면 이 세모 물질은 단백질을 통해서만 통과시킨다. 이러한 특성이 선택적 투과성이다. 말 그대로 나는 물질을 선택해서 통과시키겠다 라는 뜻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분자의 크기 같은 경우 작을수록 인지질의 이중층을 잘 통과하며 지질에 대한 용해도는 지질이 잘 녹아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을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인지질의 부분은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소수성에 잘 섞이는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려워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이런 것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과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까지 세포막을 통한 구조와 이제 기능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포막에 대한 물질 이동은 확산과 삼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산의 정의는 분자가 교재 169쪽을 보면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산은 교재 169쪽을 살펴보면 정의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걸 선생님이 쉽게 예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선생님이 만약에 교탁 앞에서 향수를 조금 뿌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주변에는 향수 입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겠죠. 이러한 향수 입자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우리 자연은 균형을 맞추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향수 입자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저 맨 뒷자리에 있는 학생의 코에까지 이 향수 냄새가 퍼지는 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었나요? 이러한 확산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인 단순 확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순 확산은 물질이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으로 이동 물질로는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 등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산소가 인지질
인지질을 통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 세포 밖에 있는 산소가 세포 안에 있는 안쪽으로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단백질을 통한 확산인 촉진 확산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촉진 확산은 물질이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각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을 이동시킨다 라고 정의되어져 있는데, 옆에 사진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세포 밖에 있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인지질을 통해서 바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우리가 말했던 막관통 단백질 보이죠? 이 막관통 단백질을 통해서 하나씩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물질로는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표를 통해서 확산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가 확산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확산은 분자 운동에 의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 차이를 두고 농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즉 힘 같은 경우 힘이라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확산,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표를 통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단순 확산의 확산 방식은 우리가 앞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사진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인지질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단순 확산이었다면,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단백질을 여기 있고 세포막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촉진 확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중요한 확산 속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산 속도 같은 경우 단순 확산은 첫 번째, 분자 크기는 작을수록, 여기 오타가 났네요.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분자 크기는 작을수록, 두 번째, 온도는 높을수록, 세 번째, 세포 안팎의 농도 차는 클수록, 네 번째,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우리는 단순 확산 같은 경우 속도는 빨라지고요. 촉진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하지만 일정 농도 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이 확산 속도 같은 경우 뒤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확산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동 물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순 확산 같은 경우 이동 물질은 지용성 물질, 글리세롤, 지방산 등이 있고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인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이 있겠네요. 그럼 촉진 확산 같은 경우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 있고 전하를 띠는 이온인 대표적인 수소나 나트륨 또는 칼륨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단순 확산의 예로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있다면,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정리가 잘 되었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동 확산 속도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의 가로축을 세포 안팎의 농도차라고 하고 세로축을 물질의 이동 속도라고 하였을 때, 단순 확산의 같은 경우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촉진 확산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에서는 일정하게 이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순 확산의 같은 경우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고 하였죠.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어느 한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날 경우에는 방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였죠?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였죠. 이러한 막 단백질은 세포막에서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밖의 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만약 이 한 막 단백질이 포화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동시켜서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단백질이 포화 상태가 이르게 되면 확산 속도는 일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면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막 단백질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빠르게 이동할 수 없을 때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확산이 된다면,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방해받는 어떠한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인지질을 통해서 농도 차이가 나면 날수록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확산에 대해서 배워봤으면 다음으로 삼투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합시다. 삼투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이 존재할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물 분자들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앞서 봤던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였다면, 삼투는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물 분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사진을 통해서 삼투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 사진을 살펴보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저농도의 설탕 용액과 고농도의 설탕 용액이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이 반투과성 막 근처를 확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왼쪽 편은 저농도의 설탕 용액이 되겠고 오른쪽은 고농도의 설탕 용액이 되겠죠. 이건 중간에 있는 막은, 반투과성 막은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고농도에는 설탕 분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농도에는 설탕 분자들이 적게 들어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 상태는 평형을 이루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농도에 있던 물 분자들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농도의 설탕 용액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왼쪽 편에 있던 저농도의 설탕 용액의 물의 양은 고농도로 옮겨갔기 때문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농도에 있는 물의 양은 증가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도를 다시 재어보았을 때는 거의 일정하다, 똑같다 라고 보는 것이 삼투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삼투 현상은 세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저번 시간처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비커 3개를 준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비커 3개를 준비하여 첫 번째 비커에는 농도가 낮은 용액을 넣어 놓고 두 번째 비커에는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을 넣어 놓고 마지막 비커에는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넣어서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농도가 낮은 용액이 든 비커는 우리가 앞으로 저장액이라고 부를 것이고, 같은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는 등장액이 들었다 부를 것이며, 우리가 높은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는 앞으로 고장액이 든 용액이다, 든 비커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새 비커에 동물 세포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적혈구를 각각의 비커에 하나씩 넣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적혈구를 각 비커에 넣어서 시간이 경과한 후 우리가 하루가 지난 후 관찰을 시작해 보면, 저장액에 든 적혈구 같은 경우 적혈구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에 낮은 용액이 있던, 낮은 농도에 있던 물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적혈구의 부피는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 적혈구가 커지다가 터지게 될 텐데, 이때 적혈구가 처지는 현상을 우리는 용혈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되었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등장액을 관찰해 보면, 등장액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용액의 농도와 적혈구의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거의 없어요. 물의 이동이 거의 없게 되면 세포의 크기는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고 부피는 그대로 동일하게 변화가 없게 되고, 마지막 비커를 관찰해 보면 마지막에 든 비커의 용액은 고장액으로 농도가 세포보다 높은 용액이었죠. 그럼 밖의 농도가, 세포 외부의 농도가 높고 세포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에 있던 물이 외부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고농도의 용액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적혈구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적혈구는 쪼글쪼글해져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식물세포도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저장액에 든 식물세포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식물세포가 저장액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식물세포는 고농도고, 외부에 있는 용액은 저농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삼투 현상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농도 바깥에 있던 물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세포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때 동물세포에서는 부피가 커져서 적혈구가 터졌지만,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점점 커지다가 터지지는 않고 크기가 커진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등장액에 든 세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등장액 같은 경우에는 동물세포와 동일하게 등장액에 든 농도와 세포의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은 이동하지 않고 세포의 부피는 변화가 없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장액에 든 식물세포를 살펴보게 되면, 고장액은 농도가 높은 용액이기 때문에 밖에 있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식물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세포는 점점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원형질이 분리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삼투 현상이 전부 동일하게 일어났죠.
농도가 낮은 용액인 저장액이 드러나게 되면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부피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증장액의 농도가 같은 용액에 들어가게 되면 동물세포 거든 식물세포든 세포의 크기는 변함이 없었고, 농도가 높은 용액인 고정액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면 참 좋았겠지만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라도 살펴보게 되면 세포 같은 경우 세포막에서 저장액 같은 경우 등장액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등장액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것을 일반적인 세포라고 생각하며, 이 세포가 저장액에 들어가게 되면 점점 부피가 커져서 흰색 부분이 조금 없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식물세포가 고정액에 들어가게 되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흰 부분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삼투를 배워보았다면 우리 실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삼투의 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대중 목욕탕을 자주 가거나 우리가 집에서 반신욕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 손이나 발을 보게 되면 표면에 쭈글쭈글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우리 몸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물이고, 손가락을 하나 넣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은 고농도이고 손가락은 수분이 없는 저농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손가락을 보게 되면 이제 쭈글쭈글해진 표면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겨울철에 김장을 할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게 되죠. 소금을 뿌리게 되면 이제 있는 배추가 소금을 뿌렸으니까 저농도가 될 것이고, 소금물은 이제 소금물이 여기 적어있네요. 배추가 저농도가 될 것이고 소금물은 고농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배추에 있는 물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소금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배추의 숨이 죽어서 부피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 것도 삼수의 예가 될 텐데요. 선생님이 옆에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식물이 있고 뿌리가 있으면 땅에 비료를 주게 되면 양분이 있기 때문에 흙은 고농도가 되고 뿌리는 저농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농도에 있던 뿌리에 있는 물세포가 물이 흙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뿌리에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것도 하나의 삼투의 예가 되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삼투의 현상을 이제 예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통해서 모두 내용을 정리해 보았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질문이 있다면 Q&A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답변해 줄 테니까 올려놓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